여수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온라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반은 이 부분을 한 학급도 있고 어떤 반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학급도 있어서 지금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나 한 학급에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요, 조선의 과거제도, 교육제도, 또 교통과 통신제도와 같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요, 과거제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요,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려의 과거제도,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의 과거제도가 처음으로 광종 때 958년에 처음 실시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자, 이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고려시대 때의 과거제도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떤 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과거 제도의 과들이 이제 세 개의 과가 있는데요. 문과, 무과, 잡과로 조선시대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과, 승과가 없어졌죠? 승과는 사라졌습니다. 승과가 사라졌다. 자, 이 조선시대는요, 고려시대와는 달리 성리학이 중심인 그런 사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불교는 억압하는 억불숭유의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조선시대 때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억불 숭유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승과가 사라지고 무과라는 과가 생기게 되었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무과를 천시 여겼잖아요. 숙문 천무 정책 때문에 무과를 과거 시험에서 보지 않았는데 이 조선시대가 들어서면서 무과가 하나의 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문과를 준비한 사람을 통과한 사람을 우리가 문반, 또 무과를 통과한 사람을 무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거 시험은요, 3년마다 한 번씩 보는데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정기시험을 우리가 10년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거나 아니면 기다렸던 왕자가 탄생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특별한 경우에 한 번씩 보는 특별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요, 법적으로는요, 양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다 허용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 자, 양인에게 허용되어 있다. 양인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뭘 얘기할까? 양반, 중인, 평민. 모두 다, 상민은 모두 다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천민들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과를 과거 시험을 보려면 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상민들,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요, 문과 시험을 거의 볼 수가 없었고 주로 잡과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있었겠죠. 그리고 서얼과 탐관오리, 서얼이라는 첩의 자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탐관오리, 또 제가한 여성의 아들 등은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과거 시험 이외에 관리 선발 제도를 보니까 천거나 음서 같은 그러한 과거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관리가 되는 그러한 제도도 일부 있긴 했지만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관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거제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요. 고려시대에 비해서 음서의 비중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인사관리 제도에 있어서는요. 상피제와 그리고 서경제가 원칙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상피제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자신의 출신 지역의 지방 관리로서는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수 지역 출신인데 여수의 관리로 임명할 경우에 여수에 왔을 경우에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뭐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겠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신 지역의 지방관으로는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사에 있어서 왕의 독재를 막기 위함이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려시대 얘기했을 때 대감들 얘기하면서 서경, 간쟁, 봉박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신하들의 뭘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얘기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왕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 독재를 행사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서경과 같은 제도들도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조선시대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또 중등학교, 또요 대학교와 같은 그러한 교육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요. 자, 중앙에는 자 초등학교요. 서당입니다. 잘 안 써지네요. 왜 이러지? 서당이네요. 서당 잘 안 써지네요. 여기도 서당 서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이건 동네마다 있는 교육기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당은 어떤 것들 주로 공부하냐면 가장 하나의 기본이 되는 천자문, 또 가장 기본적인 예법과 관련되는 소학과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요. 자, 여기서 서당을 학업을 수료하고 나면 바로 중등교육기관으로 넘어오는데요. 중앙에서는 사부학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 지방은요. 우리 지방에도 있는 뭐가 있습니다. 향교에서 자, 중등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도 지금 중고등학교를 마치면 중등교육을 마치고 나면 수능시험 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 이때 중등교육기관을 다 수료하고 나면 이때 1차 과거시험을 보는데 1차 과거시험을 우리가 속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과를 통과한 사람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생원. 오랜만에 이걸 전자칠판을 쓰니까 잘 안 써지네요. 생원, 진사라고 부릅니다. 자, 속과가 시험 보고요.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생원과 진사라고 부르는데 이 생원과 진사라는 것은 관직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명예직이다라고 명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명예를 1차 과거 시험을 합격한 속과를 합격한 사람들을 우리가 호칭을 일컬어서 생원이나 진사라고 불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노래 가사에도 있는 최진사 또 소설에 나오는 허생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런 사람들은 속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생원과 진사라는 것은 관직이 아니라는 거. 다음에 이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립대학인 어디요? 성균관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뽑죠. 그러면 자, 이 속과 학생들 중에서 성균관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뽑아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과거 시험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성균관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 자기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성균관에 있는 졸업한 학생들과 또 그리고 집에서 자기 혼자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과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대과 시험이 시험을 보면요. 여기에서 2차, 3차라고 나와 있는데 2차 시험은 어떤 거냐면 이 중에서 33명을 뽑는 겁니다. 33명을 뽑아서 3차 시험은 왕 앞에 가서 구술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3명 중에서 1등부터 33등까지 등수를 쫙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3차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2차 시험 안에만 통과되면요. 33명 안에만 포함되어지면 이제 관료로 진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1등 했을 경우에는 전국 수석이죠. 전국을 수석을 했을 경우는 뭐라 부릅니까? 장원 급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대과를 통과한 사람들은 모두 관료로 진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또 대학교를 교육기관을 통과해가지고 마침내 관료로까지 진출하는 그러한 길은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험난한, 그리고 또 경쟁률도 더욱더 또 치열한 그러한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요. 자, 교통과 통신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군사적인 위급한 사태가 있을 경우에 이것은 빨리 한양, 수도로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군사적으로 만약에 외적이 여수에서 출몰하게 되면 이 소식을 빨리 어디요? 서울로 알려야 되겠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을 파견한다는 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상황을 빨리 한양에 알리기 위해서 뭘 피우는 겁니까? 산 정상에서 봉수를 피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소식을 빨리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봉수의 개수에 따라서, 봉수를 지피는 개수에 따라서 그 상황을 알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하나를 피우다가 외적이 저 멀리서 나타난다. 그럼 봉수를 몇 개요? 2개. 그리고 가까이 왔다 3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격전 중이다. 뭐 그런 경우는 4개. 뭐 이와 같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적인 상황을 빨리 한양에 알리기 위한 그러한 제도가 봉수제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반면에 자, 관청의 공문이요. 공문을 지방에 전달하기 위해서 있었던 제도가 바로 역참이죠. 역참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자, 이때 공문을 들고 지방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파발꾼이 막 올 거 아닙니까? 이 파발꾼이 말을 타고 올 텐데, 그러면 중간에 말이 지치고, 그럼 말을 갈아타야 되겠죠? 또 이 파발꾼도 어떻게 되겠 숙식을 해결해야 되겠잖아요. 과정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요? 말도 갈아타고, 또 식사도 해결하고, 잠도 자고 했던 그러한 것이 지방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역참제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지방에 거둔 세금을 한양으로 운반하기 위한 제도를 우리가 조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거뒀던 것은 대부분이 곡물일 테잖아요. 그러면 곡물은 부피도 많고 무게도 굉장히 무거운 그러한 것들일 텐데, 그러한 것들을 육로를 이용해서 옮긴다는 것은 당시에 도로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들을 운반하는 방법은요, 한 도시로 한 곳을 다 모아서 배를 이용해서 한양으로 운반했던 그러한 제도가 우리가 조운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한양으로 운반했던 제도, 조운제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요. 자, 요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빈 여백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좀 정리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이 바로 사림의 성장과 분당의 출현이라고 해서 사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사화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전자칠판에 안 써져가지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조선 건국의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건국의 지도적 역할을 했던 세력들이 신진 사대부들이었고, 이 신진 사대부들은 불교를 대신해서 뭘요? 성리학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학문적인 기반으로 삼았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이 신진 사대부들은요, 이성계와 뜻을 같이 하면서 조선을 건국하는 데 함께했던 급진개혁파가 있었고요. 반면에 자, 이성계와 뜻을 달리해서 조선을 건국한다는 것, 두 임금을 섬긴다는 것, 고려 왕을 대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성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임금에 대한 충성을 배반하는 일은 철저하게 반대했던 세력들, 온건개혁파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 대표적인 인물 정도전이 있었고요. 온건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정몽주가 있었잖아요. 자, 이 세력들이 급진개혁파가 어찌되었던 이성계를 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을 건국하는 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력이 조선 건국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그러한 세력이잖아요. 그런 만큼 자, 이 세력은 공훈자를 써서 무슨 파?
훈구파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세력들이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이 세력들이 당연히 관직을 장악했겠죠? 잠깐만요. 관직을 장악하게 되어지면서 이 세력을 우리가 관악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옹골개혁파는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조선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관직을 차지할 수 없었고 자기 고향에 머무르면서 주로 학문에 집중했던 그러한 세력들이겠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력을 우리가 사립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립파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 세력은 향촌에서 주로 뭐 했던 세력들이요? 주로 은둔했던 그러한 세력들이겠잖아요. 자, 그래서 훈구파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모든 관직을, 주요 관직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조선 초기에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훈구 세력들이 너무나 세력이 강력해지면서 왕이 이 세력, 훈구 세력을 견제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성종 때가 되면요. 성종 임금 때가 되면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림 세력들을 중앙 관직에 등용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시대가 바로 이 성종 때였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이 성종 때가 되면 훈구 세력이 너무 강력해지면서 이 왕권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훈구 세력을 어떻게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까? 견제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이 훈구 세력을 대신해서 살림 세력을 중앙 관직에 등용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훈구 세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관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살림들에 대해서 맹공격을 가하게 되어지면서 훈구와 살림 간에 뭐가요?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싸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요? 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화는 자, 크게 4번에 걸쳐 가지고 훈구와 살림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화가 우리가 무오갑자, 자, 기묘, 을사 사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이 사화에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 둘 간의 훈구와 살림 간의 그러한 싸움에서 결국은요. 사화라는 얘기가 또 이런 얘기 뜻이기도 해요. 살림들이 크게 화를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 간의 싸움에서 결국은 훈구 세력이 승리하고 살림들 세력들이 패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계로 진출을 시도했던 이러한 살림 세력들이요. 또다시 이 사화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면서 향촌으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향촌으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때 사화에서 패배하고 내려온 살림 세력들이요. 향촌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뭘 바탕으로 해서 소원과 향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세력들을 재결집시키면서 서서히 세력을 더욱더 키워나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때를 기다린 거죠. 그 때가 마침내 선조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향촌에 은둔하고 있던 살림 세력들이 언제가 되면요. 선조 임금 때가 되면서 마침내 이 살림 세력들이 중앙 정계를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살림의 글자가 좀 그러네요. 중앙정계 장악이라고 쓸게요. 장악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요, 이제 훈구 세력들은 이제 물러나고 살림 세력들이 모든 중앙 정계를 다 장악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살림 세력들이 모든 중앙 정계를 장악했던 이 살림파 세력들이요, 자신들의 세력이 또다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동인, 서인,
이황 계열의 제자들이 동인이고요. 반면에 경기 지역에 있는 율곡 이 계열의 제자들이 서인으로 이렇게 또 분열되어지고, 심지어는 동인 서인이요 또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또 갈라지기도 하고요. 서인들은 소론과 또요 노론으로 또 분열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상황을 붕당 정치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붕당 정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 붕당 정치의 결과 이제 노론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면서 노론의 일당 전제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뭘 하게 됩니까? 이때 이를 막기 위해서 마침내 영종조 임금 때 뭘 실시하기도 하고요? 탕평책이라는 것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노론의 일당 전제화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했던 신진사대부들은 이 조선 건국을 놓고 이성계와 뜻을 같이 했던 급진개혁파와 이성계와 뜻을 반대했던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온건개혁파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마침내 급진개혁파들의 도움을 받은 이성계는 조선 건국에 성공하게 되어지고, 이 급진개혁파들이 그 공을 인정받아서 중앙정계를 장악하면서 관학파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반면에 이 온건개혁파 애들은 중앙정계로 진출하지 못하고 향촌에 은둔하면서 학문을 공부하고 있던 사림 세력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성종 임금 때가 되면 이때 훈구 세력이 너무 강성하게 되면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향촌에 은둔하고 있던 사림 세력들을 중앙정계로 등용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훈구 세력은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중앙 관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화를 일으키게 되어지고요. 이 대표적인 사화가 무오갑자 김유을사 사화였고요. 이 사화에서 마침내 누가 승리하게 되고 훈구에서 승리하고 사림이 또다시 패배하게 되면서 향촌으로 귀촌하게 되면서 향촌에서 서원과 향약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자신의 세력을 다시 재결집하게 되어지고요. 그 세력을 그러한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을 결집하면서 마침내 선조 임금 때가 되면 훈구 세력들을 몰아내고 사림 세력들이 중앙 정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림 세력들은 또다시 동인과 서인, 북인, 남인, 노론, 소론 이렇게 나누어져서 자기네끼리 또 싸우는 붕당 정치가 실시되어지면서 결국은 이 붕당 정치의 결과는 노론들이 일당 전제화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조선의 역사의 큰 흐름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잠깐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림들이 성장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조선 초기에는 훈구들이 모든 중앙 정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요. 성종 임금 때가 되면 사림들을 등용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는 훈구 세력들의 그러한 세력이 너무 비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 훈구 세력을 뭐 할 목적에서 견제할 목적에서 사림 세력들을 등용시켰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주로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계를 진출했는데 이 사림 세력들이 어떤 관직에 2조 전랑 또 3사 이러한 관직을 차지했습니다. 2조 전람은 어떤 거냐면요. 인사 문제를 다루는 관직의 이름이고요. 3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원부 같은 경우에는 뭐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원부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 비리, 이때 관리 누구겠습니까? 훈구 세력들의 비리를 감찰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림 세력을 앉힌 거고요. 반면에 인사 문제에서 다루는 2조 전람 같은 경우에는 주요 관직에다가 사림들을 어떻게 할 수,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종 임금 때 2조 전람과 3사에다가 사림 세력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앉히게 되면서 사림 세력들이 중앙 정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을 잠시 비교를 해보면요. 당연히 성장 시기는 15세기 초반부에는 조선 건국 초반부에는 훈구 세력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겠죠. 그러다가 15세기 중반 이후에 되면서 훈구 세력을 견제할 목적에서 사림 세력들이 서서히 등장하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주요 인물들 몇 명만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 대표적인 훈구 세력은 정인지, 신숙주 같은 인물이 있고요. 반면에 자, 사림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좀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요? 김종직. 빨간색으로 나오나요? 자, 김종직. 또 그 유명한 조광조 같은 인물이 가장 대표적인 사림의 세력입니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 훈구 세력은 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세력이고요. 또요, 자, 단종을 죽이고, 자, 왕으로 즉위했던 세조를 즉위를 지지했던 세력들이거든요. 자, 그리고요, 자, 이 사림 세력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언제 때요? 성종시 때, 자, 성종이 유교 정치를 실시할 때 이때 대거 사림들을 발탁했다라고 얘기했고, 주로 어디에 중용됐다고요? 자, 3사 중심으로 등용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훈구 세력들은 자,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리지널 성리학자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오리지널 성리학은 제일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에 대한 개념일 텐데요. 이 세력은 고려의 왕을 배신한 그러한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이성계 새로운 왕을 앉힌 거니까 성리학적인 그런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단스러운 그러한 또 세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무 성리학 이론에 빠져 있거나 그 이론을 절대시하는 그런 세력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사림 세력은요,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한다. 이 얘기는 철저한 오리지널 성리학자고 성리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몸소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 세력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정치적 입장을 보니까요, 이 세력은 중앙 집권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 체제가 중앙 집권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사림 세력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향촌에 은둔하고 있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향촌, 자치를 이상적인 정치로 봤던 거죠. 반면에 경제적 기반은 훈구 세력들 같은 경우는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과전법으로 땅도 받고요. 또 뭐 있겠습니까? 관직에 나아가는 일하는 대신에 또 국가로부터 땅도 받고 그렇게 되면서 대지주층을 형성하는 데 비해서 사림애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전법의 대상도 되지 못했겠잖아요. 그리고 중앙정계도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국가로부터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림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그냥 생계를 유지했던 중소 지주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사화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